자, 우리 이거 새로운 단 여기부터 하면 되죠? 맞나요? 응. 시험은 2주 남았어요. 알겠죠? 열심히 잘 준비하고 몸 아프지 말고 이거 에어컨 아직 청소도 안 했는데 에어컨 틀면은 필터에 있던 세균, 곰팡이 등등등 여러분들의 병을 일으킬 수 있는 수많은 병원체들이 여러분 폐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 빼빼로는 무슨 맛이에요? 솔티 바닐라? 솔티 바닐라? 처음 들었어요. 오, 약간 고급진 거 아 먹는데. 이거 한정판이에요. 아, 진짜? 네. 어디서 팔아? 몰라요. 엄마가 사. 아, 진짜? 나 저 엄마한테 사달라고 해야겠다. 빼빼로 솔티 바닐라 맛 사주세요. 이제 안 나와요. 아, 진짜? 무슨 맛이야? 소금 바닐라 맛이야? 네. 아, 뭐? 여러분들 그 바닐라 아이스크림 소금 뿌려 먹으면 훨씬 더 단맛이 강해지는 거 알아요? 알고 있었어? 나만 아는 줄? 자, 그러면 이제 와우.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새로운 단원 두 번째 항상성과 몸의 조절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항상성 들어봤나요? 안 들어봤나요? 어디서 들어봤죠? 생명과학 책에서. 아, 그렇죠. 생명과학 책에서 우리 거의 첫 번째 단원에 생명 현상의 특성에서 항상성이라는 단어가 나왔었는데 항상성이 뭐예요? 몸을 일정하게. 그쵸. 몸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을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을 배우는데 우리 그때 뭐뭐를 유지한다 그랬죠? 체온, 혈당량, 삼투현상. 삼투현상 다른 말로 몸의 체액의 농도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고 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데 우리 몸에 신경계랑 호르몬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경계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호르몬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알겠나요? 그 다음에 인체 면역 반응입니다. 면역이 뭐예요? 방금 선생님이 에어컨 얘기를 괜히 한 게 아닌데 면역 뭐예요? 면역. 건강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이거 에어컨 필터에 우리 몸에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세균, 그다음 곰팡이들이 있다고 했고 얘네들 우리 몸에 침투를 했을 때 그냥 당하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얘네들 방어하는 체계를 면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면역 체계와 이런 우리 몸을 병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체들이 싸우다가 병원체가 이겨요. 그럼 어때? 아프다가 심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알겠죠? 그러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에어컨 지금 틀면 안 돼. 안 됩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어놓으면 여러분들 산소가 계속 공급이 돼가지고 덜 잘 거고. 알겠죠? 미세먼지가 있겠죠. 그렇지만 미세먼지가 밖에 많다고 해서 우리 실내의 질이 좋아 안 좋아? 공기청정기 있어 없어? 이거 틀면 공기청정은 될지언정 수많은 곰팡이랑 세균이랑 이런 것들이 많다니까. 그 곰팡이가 여러분들 폐 속에 자라가지고 이제 폐에 곰팡이 펴가지고 폐렴 같은 거 걸리고 염증 걸리고 이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럼 안 되니까 창문을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도 많이 없어요. 미세먼지 수치 보고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지금? 미세먼지 수치 보고 얘기하는 거냐고 많다고. 오늘 없을 텐데 많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자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내 몸의 상태를 어떻게 일정하게 유지하는지에 대해서 배웁니다. 우리가 첫 번째 단원이 신경 자극의 전도와 시냅스 전달이에요. 자, 신경 어디서 들어봤고 자극도 어디서 들어봤고 전도도 들어봤는데 시냅스는 거의 처음 들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런의 구조와 기능이에요. 뉴런 들어봤나요? 뉴런? 뉴런이 뭐예요? 뉴런이 뭐예요? 뉴런. 새롭게 배우는 거. 현우진 선생님 책 이런 거 아니에요? 알아요? 알죠? 아무튼 그 뉴런이 아니라 뉴런은 누가 얘기한 대로 그냥 신경세포 그 자체를 그냥 뉴런이라고 따로 불러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정보의 전달 과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솔티 카라멜 빼빼로가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지. 그러면 이게 나한테 자극이 된단 말이지. 새롭게 보이는 게.
그러면 내가 본다는 것은 감각기관에서 느끼는 건데 눈, 코, 입, 귀 중에 어디서 느끼는 걸까요? 본다는 건? 눈입니다. 이런 것들을 감각기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정보를 누군가는 내가 지금 저걸 손에 집어서 먹어야 되지라고 하고 이제 그 정보를 누군가한테 전달을 해줘야 돼요. 뇌까지. 누군가 전달해줍니다. 이런 것들 신경해준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솔티 카라멜 빼빼로가 이제 내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저거를 어떻게 하지? 그럼 생명과 선생님은 먹어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먹어야겠다 라고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먹어야겠다는 판단을 내리겠죠. 맞죠? 이것도 우리 몸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해준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러면 내가 저 빼빼로를 집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팔을 움직여야겠지. 그럼 내가 먹어야겠다는 판단이 들었어. 그럼 이 판단을 실행할 근육에다가 누군가 또 정보를 전달해줘야겠죠? 그런 것도 신경이 해준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이제 내가 내 팔의 근육한테 전달해줍니다. 이 근육이 반응 기관인 거고 지금 저렇게 손에 집은 것처럼 먹을 때 이 먹는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얼굴이 왜 빨개지느냐? 이거 나중에 배우게 될 교감신경의 활성화 때문인 거고 왜 그러는지는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됐나요? 한번 볼게요. 자, 뉴런의 구조와 기능들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몸에 있는 신경계들을 쭉 나타낸 겁니다. 얘는 뭐예요? 뇌. 그 다음에 얘는 척추라는 뼛속에 보호되고 있는 큰 신경 다발 같은 게 있어요. 아무튼 뒤에서 정확한 명칭을 배울 건데 이런 것들 척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척수에서 이제 이런 신경들이 이렇게 갈라져서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 온몸에 퍼져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뇌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렇지. 내가 결국에 보고 듣고 느끼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다 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뇌인가 뇌가 나인가? 뭘 것 같아요? 나는 뇌만 이렇게 똥 떼다가 살아있으면 이게 내가 살아있는 건가? 뇌가 살아있는 건가? 내가 살아있어요? 내가 살아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존재는 과연 이 뇌로만 구성이 되고 판단하는 존재인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아무튼 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단단한 뼈에 둘러싸여 있어요. 이런 뼈를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머리 뼈인 두개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뇌는 두개골 속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뇌 속에 물이 잠겨 있고 그 물이 있고 그 물 속에 둥둥둥 떠 있는 느낌으로 있어요. 왜? 충격을 받았을 때 흡수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치매와 같은 거 있죠? 알츠하이머 이런 질병은 뇌세포가 점차 사라져서 생기는 질병인데 얘가 사라지는 다양한 원인들 중에 지금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뇌 속에 이제 아밀로이드 단백질이나 타우 단백질 같은 이상한 단백질들이 쌓여가지고 뇌세포가 파괴된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럼 이 단백질이 계속 만들어지는데 얘를 청소를 해줘야겠지. 누가 청소해줘? 청소해줘야 될 거 아니야. 뇌가 이 물속에 잠겨있다 그랬죠? 이런 것들 뇌척수 얘기를 하는데 이 뇌척수 얘기 한번 이렇게 다 헹궈줍니다. 근데 그런 과정이 언제 일어나? 항상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깊은 잠을 잘 때만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나를 세면서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잠을 충분히 자야지 뇌가 청소가 되면서 뇌세포들도 깨끗해지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자는 동안에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전환이 되고 오늘 하루 동안 이제 습득된 정보들이 다 정리가 되고 처리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한 번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존 적이 없어요. 잔 적도 없고 이 여러분들이 이 학교에서 어떻게 했냐? 무조건 6시간 반 이상은 잤습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모든 시간에 말짱한 정신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런 게 효율적이지 않나? 잠도 충분히 자고 깨어있을 때 멀쩡한 정신으로 공부하고 날새면 어떻게 돼요? 꾸벅꾸벅 졸다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되고 그러면은 이제 제대로 잠을 안 잤기 때문에 정보 처리도 이미 잘 안 되어 있고 뇌가 청소가 잘 안 되고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잠은 충분히 자고 깨어있는 시간에 핸드폰 하지 말고 공부에 집중한다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여러분들 살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잠을 자는 동안 어떻게 돼?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여러분들 성장 호르몬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지금은 이 성장 호르몬이 여러분들
이 성장판에 작용하기 때문에 키도 클 수 있고 이게 또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몸을 다 재생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손상된 피부 이런 것들도 다 재생해줍니다. 피부가 좋고 싶다. 그러면 계속 자요. 알겠죠? 그래서 잠을 충분히 자야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알겠나요? 그다음에 척수예요. 척수도 단단한 뼈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 뼈를 척추라고 불러줍니다. 여러분들은 감자탕을 먹을 때 돼지의 척추를 잘라가지고 척수를 볼 수 있어요. 감자탕이 뭐예요? 돼지의 척추를 당당당당당당 잘라가지고 요 사이 갈비뼈에 있는 이 고기들을 먹는 거잖아. 혹시 뼈를 분해해서 먹는 사람 있나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분해해서 혹시 먹을 때 고기는 아는 것이 약간 노란색인데 이런 느낌으로 있는 것들이 이게 바로 돼지의 척수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생명과학 시간에 척수와 척추를 배웠잖아요, 지금. 그러면 내가 이거를 보고 싶겠지. 그럼 나의 보호자한테 뭐라 그래? 제가 생명과학 시간에 척추와 척수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를 직접 보고 싶습니다. 이거 보려면 1인분에 24,000원 정도 합니다. 그럼 이제 돈을 받아가지고 뭘 먹으러 가면 돼? 감자탕을 먹으러 가서 이제 뼈를 주의깊게 보면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나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 배웠으니까 집에 가가지고 뭐라 그래? 감자탕 먹겠다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뭐라 그래요? 돼지의 척추와 척수를 관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알겠죠? 알겠나요? 좀 더 추가적으로 이 갈비뼈 사이에 있는 것도 골격근이니까 골격근도 보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알겠나요? 자, 볼게요. 자, 얘네들이 다 이제 정보를 전달해주고 이제 정보를 처리하고 전달해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한번 볼게요. 전선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혹시 전선을 피복을 막 벗겨보기도 했나요? 그 안에 보면은 구리선 같은 게 있죠? 그거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신경다발을 벗기게 되면 이렇게 뉴런이 있어요. 뉴런을 확대해 보면 일반적인 세포랑 굉장히 다르게 생겼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세포는 약간 계란 후라이처럼 생겼잖아요. 그런데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가운데 핵이 있고 그 다음 주변에 돌기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긴 돌기도 하나 있습니다. 얘네들의 명칭은 무엇이냐면 이 핵이 들어있는 이 부분을 신경세포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짧은 가지들을 이제 가지돌기라고 하고 긴 가지가 쭉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축삭돌기라고 합니다. 약간 이렇게 생겼어요. 팔처럼. 그래서 여기 손바닥 부분에 이제 핵이 있고 이 손가락들은 짧은 가지돌기에 해당하는 거고 이 손과 연결된 요 팔들이 이제 축삭돌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신경세포체에서 이 정보를 전달을 받으면 얘가 이렇게 전달해 줍니다. 그럼 여기에 또 옆에 새로운 또 다른 신경세포 뉴런이 있으면 다시 이렇게 자극이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알겠나요? 자, 그럼 뉴런이 무엇인지 볼게요. 뉴런은 그냥 신경세포를 의미를 합니다. 신경계를 구성하는 구조적, 기능적 단위 신경세포를 따로 뉴런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자, 뉴런의 구조와 신경세포체, 핵과 세포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런에 필요한 물질과 에너지를 생성하고 뉴런의 생명활동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자, 가지돌기, 신경세포체에서 뻗어나온 짧은 돌기로 다른 뉴런이나 세포에서 오는 신호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축삭돌기, 신경세포체에서 뻗어나온 긴 돌기로 다른 뉴런이나 세포로 신호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정보가 얘한테 오고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되고 옆에 있던 또 다른 뉴런에게 전달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런데 뉴런을 자세히 봤더니 볼게요. 이 길쭉한 모습이 하나의 세포인데 얘를 또 둘러싸고 있는 구조물이 보이는 게 있어요. 얘를 또 확대해서 보니까 핵이 있습니다. 그럼 얘는 뉴런과는 다른 세포란 얘기겠죠. 얘네들이 어떤 구조인지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뉴런의 종류는 말이집 유무에 따라서 나누는데 이런 것들을 말이집이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이 축삭돌기가 마리집으로 둘러싸여 있는 마리집 신경이 있고 혹은 이런 식으로 마리집이 없는 신경이 있어요. 여러분들 달팽이 중에 동그란 자기네 집이 없어가지고 이제 홈리스인 애가 있습니다. 달팽이 중에 홈리스를 뭐라 불러? 민달팽이라고 해요. 알겠죠? 얼마나 불쌍해. 민달팽이야. 그치? 집이 없어요. 그쵸? 그럼 얘도 뭐가 없어?
마리집이 없죠. 그러면 무슨 신경이라고 할까요? 민마리집 신경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마리집 유무에 따라서 축삭돌기가 마리집으로 둘러싸여 있으면 마리집 신경, 마리집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으면 민마리집 신경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마리집은 무엇이냐? 얘를 확대를 해볼 거예요. 확대를 해봤더니 이렇게 생겼는데 세포가 뭐 동글동글하게 생겼습니다. 얘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축삭돌기를 슈반세포라는 요 세포가 둘러싸기 시작합니다. 얘는 뉴런과는 다른 세포예요. 그래서 둘러싸면서 싸면서 이렇게 딱 만들어주게 됩니다. 알겠죠? 요 구조가 바로 마리집의 구조예요. 됐나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요 마리집 신경을 보게 되면 마리집과 마리집 사이에 비어있는 노출된 축삭돌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랑비에라는 과학자가 발견해가지고 랑비에 결절이라고 합니다. 일단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기능은 무엇이냐? 일단 마리집은 슈반세포가 뉴런의 축삭돌기를 반복적으로 감아 형성된 구조인 거고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신호 전달에서 절연체 역할을 합니다. 절연체 역할이 무엇인지는 나중에 곧 배울 거예요. 알겠죠? 나중에 곧 배운다. 성립하는 말인가? 나중에 배울 거예요? 곧 배울 거예요. 알겠죠? 알겠나요? 알겠나요? 결국엔 요 마리집은 슈반세포라는 신경세포와 다른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나중에 배우게 될 신호 전달 과정에서 절연체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절연체가 뭐예요? 절연체. 그래서 이제 전기가 통하지 않게 하는 것들을 절연체라고 합니다. 결국에 우리 신경 전달에 대한 신호가 전기적 신호란 얘기예요. 알겠나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기능에 따른 구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원심력과 구심력 압니까? 들어봤어요? 원심력은 멀어지는 거예요? 내부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원자가 뭘 원자야? 그럼 멀어지는 거야? 아니면 가까워지는? 멀어지는 가상의 힘을 원심력이라고 하고 구심력은 가까이 당기는 이제 중심부로 향하는 힘을 구심력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이거 왜 얘기했냐? 자, 감각기에 봐요. 여러분들 배드민턴 치나요? 배드민턴 칠 때 셔틀콕이 날아옵니다. 그러면 그냥 맞아요? 아니면 얘를 쳐요? 치겠죠. 그러면 이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셔틀콕이 날아오는 걸 눈에서 이제 인지를 합니다. 그러면 이 눈이라는 감각기에 연결된 요 신경세포가 있어요. 얘네들은 이제 감각기에 연결됐다 해가지고 감각 뉴런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이 정보의 방향이 우리 외부에서 들어온 정보를 우리 뇌라는 중앙부로 전달해 주기 때문에 얘네들을 몸 안으로 보내준다 해가지고 방향이 안쪽이다. 그래서 구심성 뉴런이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그 다음에 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신경세포체가 다른 뉴런과 다르게 이렇게 혹처럼 달려 있어요. 됐나요? 자, 그러면 눈에서 받아들인 정보를 구심성 뉴런을 통해 가지고 우리 뇌로 전달해 줍니다. 뇌에 있는 이런 애들을 연합 뉴런이라고 합니다. 연합 뉴런은 구심성 뉴런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통합하여 이제 판단을 내리고 얘네들을 우리가 반응할 수 있게 명령을 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얘가 판단을 해서 정보를 내려줘요. 그러면 누구한테 전달해 주냐? 우리가 셔틀콕을 쳐야 되니까 근육을 움직여야겠죠? 이 움직이는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게 바로 원심성 뉴런입니다. 그래서 몸의 중앙부에 있던 정보를 우리 말단 부위로 전해준다 이런 느낌으로 해서 원심성 뉴런이라고 하고 혹은 운동기관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 뉴런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원심성 뉴런은 중추신경의 연합 뉴런에서 내린 반응 명령을 반응기로 전달해 줍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이거 구심성 뉴런, 연합 뉴런, 그 다음에 원심성 뉴런인 거고 구심성 뉴런은 다른 두 개의 뉴런과 다르게 신경세포체가 혹처럼 달려있는 게 특징입니다. 됐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 감각 뉴런, 구심성 뉴런 이제 글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감각기관으로부터 발생한 정보, 흥분을 중추신경계인 연합 뉴런으로 전달해 줍니다. 가지돌기가 긴 편이고 신경세포체가 축삭돌기 끝부분이 아닌 중간 부분에 혹처럼 달려 있습니다. 얘를 그냥 간단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해줘요. 신경세포체가 혹처럼 달려있는 모습으로.
자, 연합 뉴런, 중추신경계, 뇌와 척수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감각 뉴런, 구심성 뉴런과 운동 뉴런, 원심성 뉴런을 연결해줘요. 그래서 이 감각 뉴런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처리하고 처리 결과에 따른 이제 명령을 운동 뉴런에 전달해줍니다. 간단히 표현하면 신경세포체의 큰 동그라미, 그 다음에 축삭돌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줍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운동 뉴런, 원심성 뉴런 볼게요. 이 연합 뉴런으로부터 받은 명령을 전달받아가지고 근육과 같은 반응 기관에 이제 이 정보를 전달해줍니다. 신경세포체가 비교적 크게 발달하고 축삭돌기 말단은 반응 기관에 분포해요. 마찬가지로 간단한 그림 표현은 신경세포체를 동그라미, 그 다음에 축삭돌기를 길게 빼줍니다. 됐나요? 그래서 얘랑 어떻게 연결해 주냐면 그냥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좋아요. 자, 그러면 정보의 전달 경로, 자극이 오면 감각기관에서 인지를 하고 이 정보를 구심성 뉴런을 통해서 연합 뉴런으로 전달해주고 연합 뉴런에서 내린 판단을 운동 뉴런을 통해 가지고 반응 기관에 줘서 이제 반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신경 자극의 전도가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자극의 전도. 자, 여러분들 이게 수능 과목은 아니지만 결국 수능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옛날 교육 과정에. 그러면 수능에서 킬러 문제라고 해가지고 어렵게 내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두 문제가 이 단원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어려운 문제는 유전 부분에서 많이 나왔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단원을 잘 들어야겠죠? 알겠죠? 알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기본 개념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자극 또는 흥분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무엇이냐면 뉴런이 신경세포가 자극을 받아가지고 세포막에 있는 전기적 특성이 변하는 것을 신경 자극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보가 결국엔 전기 신호로 이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자, 역치는 무엇이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손등에 조그마한 개미가 기어다니는 것을 잘 못 느끼죠. 개미는 분명히 내 피부를 밟고 있단 말이지. 그치? 그런데 잘 못 느낀단 말이죠. 근데 내 친구가 장난을 치다가 이제 펜끝으로 나를 확 찔렀어. 그럼 자극을 느껴 안 느껴? 느끼지. 그래서 내가 어떤 일정 이상의 자극의 크기에만 반응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 우리는 역치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세포가 반응하기에 필요한 가장 작은 자극의 세기를 역치라고 합니다.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아야지만 자극을 받은 부위에 신경 자극이 발생해가지고 내가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개미가 밟는 건 너무 가벼운 애가 밟아가지고 걔가 자극을 준다 하더라도 역치보다 낮은 자극이기 때문에 신경 자극이 발생하지 않아서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역치가 너무 낮으면 피곤할 거야. 왜? 내 몸에 수많은 세균들이 살고 있죠. 내 피부에. 그럼 걔네가 움직이는 게 다 느껴진다고 생각해봐. 잠을 잘 수가 있겠어?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 생명체는 모든 자극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필요한 자극만 느끼게 진화가 또 되어 있습니다. 알겠나요? 좋아요. 자, 전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뉴런 내에서 신경 자극이 축삭돌기를 따라 이동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 지금 뭐 그린 거예요? 하품을 크게 하세요. 입을 가리고. 하품을 해야지 산소가 들이마시니까. 지금 뭐 그린 거야? 허리가 긴 사람이요. 이런 거 아니야. 알겠지? 뭐 그린 거야? 뉴런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자극이 이렇게 한 뉴런 내에서 이동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고 다른 한 뉴런에서 다른 뉴런으로 이동하는 것을 전달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막전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나옵니다. 이제 전이차인데 이건 무엇이냐면 이 그림을 먼저 볼게요. 얘 뭐죠? 뉴런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얘 뭐라 불러요? 축삭돌기라고 합니다. 축삭돌기를 좀 크게 확대를 했어요. 여기가 축삭돌기, 여기가 세포 안쪽이고 여기가 바깥쪽입니다.
실제로 미세한 전극을 꽂아요. 세포 안쪽과 바깥쪽. 그래서 전압 차이를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세포 안쪽이 바깥쪽보다 70mV 정도 낮게 측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세포막을 경계로 형성이 된 이 막전이, 이 전압의 차이를 전이차라고 합니다. 이 전이차를 막전이라고 합니다. 자, 이 막전이는 이제 전이차인데 이게 무엇이냐면 세포 안쪽과 바깥쪽은 전하를 띠고 있는 여러 이온들의 종류, 그 다음에 농도의 차이, 세포막을 통과하는 투과성 정도의 차이에 의해서 서로 다른 전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안쪽이 바깥쪽보다 일반적으로는 낮은 상태를 유지를 합니다. 자, 이때 세포막을 경계로 한 세포 바깥쪽과 안쪽의 전압차를 뭐라 그러냐면 막전이, 다른 말로 전이차라고 합니다. 막전이는 세포 밖의 전압을 0이라고 했을 때, 즉 기준으로 잡았을 때 세포막의 안쪽의 전압을 나타냅니다. 다른 말로 안쪽에서 바깥쪽을 빼주는 값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세포 안쪽과 바깥쪽 전압의 차이인데 그냥 차이가 아니라 그냥 상대적인 차이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세포 안쪽이 바깥쪽보다 상대적으로 70mV만큼 작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여러 이온들 때문에 생기긴 하지만 우리가 이 교과서에서 다루게 될 이온들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에 대해서만 알아볼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안쪽에서 바깥쪽을 뺀 값을 전이차라고 하고 얘네들을 막전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는 이 이온들이 어떻게 이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배워볼 거기 때문에 물질들이 생명체 내에서는, 즉 세포막에서는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들어갈 거예요. 알겠나요? 볼게요. 자,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을 여러분들은 작년에 배우긴 했습니다. 알겠죠? 요거를 좀 더 자세히 배워볼 건데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나눌 거냐면 에너지를 쓰는가 안 쓰는가예요. 생명체가 쓰는 에너지는 어떤 물질을 쪼개서 쓰죠? 여기 적혀있는 ATP입니다. ATP 기억나요? ATP가 무엇으로 쪼개지면서 아데노신 디포스페이트가 뭐야? ATP와 무기인산으로 쪼개지면서 거기서 나온 에너지를 생명활동에 쓴다라고 배웠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알겠죠? 알겠나요? 자, 그래서 언제 생명체가 물질을 수송할 때 ATP를 쓰는가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확산 기억납니까? 확산이 뭐예요?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다른 말로 좀 간단히 표현하면 물질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퍼지는 현상을 확산이라고 합니다. 자, 이 확산을 할 때는 에너지가 쓰여요, 안 쓰여요? 여러분들 물속에다 잉크방울 넣었어요. 확산이 되죠? 에너지 여러분들이 넣어줬습니까? 안 넣어줬죠? 그래서 물질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따로 에너지 공급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반대 현상이 일어날 때 에너지가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필요하겠죠. 여러분들 물을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려보내는데 어떤 에너지를 제공해 주나요? 아니죠. 대신에 여러분들이 물을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퍼 올릴 때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이런 식으로 물질이 적은 데서 많은 데로 강제로 이동시킬 때는 부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ATP가 필요합니다. 우리 생명체 내에서는 둘 다 일어나고 있어요. 알겠죠? 한번 볼게요. 자, ATP를 사용하지 않는 것과 ATP를 사용하는 겁니다. ATP를 언제 사용하지 않느냐? 물질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할 때, 좀 쉽게 이해하려면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확산과 섬투가 있었어요. 확산은 뭐예요?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용질이 이동하는 현상을 확산이라고 합니다. 용질이 뭐야? 녹는 물질. 물에 소금을 녹였어요. 그럼 물이 용매인 거고 소금이 용질인 거죠. 물에 에탄올을 2방울 정도 떨어뜨렸어요. 그럼 뭐가 녹이는 애고 뭐가 녹는 애야? 물이 용매인 거고 에탄올이
용질인 거죠. 에탄올에 물을 2방울 떨어뜨렸어. 그럼 누가 용매고 누가 용질이에요? 에탄올이 용매인 거고 물이 용질이 되는 거예요. 액체끼리는 많은 게 그냥 용매인 거고. 알겠죠? 자, 확산입니다. 그럼 삼투는 뭐예요?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뭐가 이동하는 현상? 용매인 물이 이동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체의 용매는 물이기 때문에 물이 이동하는 현상이에요. 이거 간단한 거예요. 물도 많은데 물도 물질이니까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하겠죠. 그럼 물이 많은 곳은 농도가 높은 거야, 낮은 거야? 낮은 거기 때문에 이걸 이제 용질의 농도로 표현하다 보니까 물질의 농도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을 삼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물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ATP가 필요하지 않아요. 알겠나요? 자, 여러분들 그 확산이 일어나는데 우리 세포막, 결국 세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세포막의 주성분은 무엇과 무엇이죠? 인지질과 단백질이었던 거 기억나죠? 거기 단백질은 왜 있어요? 단백질 왜 있어요? 궁금해 본 적 있나요? 인지질과 단백질이라고 했는데 단백질은 왜 있지? 필요하니까 있겠지. 그러면 어떤 것에 필요한지 지금 물질 수송에 관련돼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잘 얘기해 준 대로 물질 수송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언제 필요하냐 한번 볼게요. 자, 이 구조 기억나요? 얘가 뭐예요?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인지질 이중충입니다. 얘가 뭐야? 인지질이에요. 사람처럼 생겼잖아요. 그렇죠. 사람 인자를 쓸까요? 아니에요. 그냥 머리 부분에 인상기가 있으니까 인지질입니다. 자, 인지질이 2개의 층으로 되어 있는 게 하나의 세포막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 얘네들은 단백질들이에요. 자, 첫 번째로 확산 이제 나눠볼 건데, 자, 확산이니까 물질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근데 어떤 물질들은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단순 확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물질들은 세포막 바깥쪽이 많고 안쪽이 적은데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할 수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을 통과시켜줄 때 단백질들이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백질들이 얘가 통과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게 되고 이 통로를 통해 가지고 물질들이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단백질이 촉진해 준다 해가지고 촉진 확산이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자, 대표적으로 나트륨 이온은 촉진 확산으로 이동합니다. 왜 단순 확산으로 이동하지 못할까? 사이즈가 커서? 누가 클 것 같아요? 인지질 한 덩어리와 나트륨 이온 중에. 인지질이 뭐야? 여기에는 수많은 복잡한 뭐 탄소, 인 이런 거 붙어 있고 여기는 탄소예요. 누가 훨씬 거대? 나트륨 이온과 나트륨 이온 결국에는 나트륨 원자에서 전자 한 개 빠진 거잖아. 결국 원자 사이즈란 얘기야. 그럼 누가 더 커요? 인지질과 나트륨 이온 중에. 인지질이 어마어마하게 크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트륨 이온은 여기에 통과하지 못할까? 이 머리 부분은 누구랑 친해요? 물과 친하죠. 이 꼬리 부분은 기름과 친합니다. 얘를 친수성, 얘를 소수성이라고 했어요. 소수성은 다른 말로 물과 친한 애들을 배척한다는 얘기예요. 자, 나트륨 이온이에요. 물이랑 친해요, 안 친해요? 친한지 안 친한지는 물의 특성을 봐야겠지. 우리 화학 조금씩 다 배웠죠? 물 분자의 특성이 뭡니까? 물 분자의 특성 어때요? 여기 플러스 8 플러스 1이잖아. 전자는 총 몇 개? 어쨌거나 10개를 가지고 있는데 산소가 전자를 더 잘 끌어당기니까 산소 쪽으로 전자가 쏠리면서 어떻게 돼요? 여기가 살짝 마이너스, 여기가 살짝 플러스가 되는 극성을 가집니다 라고 기억하죠. 그러니까 이 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극을 가진 애들이랑은 엄청 친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는 물과 친합니다. 맞죠? 물과 친하니까 소수성 영역을 다 잘 통과해요? 못해요? 못해요. 배척한단 말이지. 심지어 물과 친하니까 나트륨 이온은 뭘로 둘러싸여 있어요? 물 분자들로 둘러싸여 있겠죠. 맞나요? 물 분자의 산소 쪽에. 그러니까 사실 부피가 거대하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가 직접적으로 여기를 통과할 때 얘네들을 다 벗겨내고 통과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필요한 거야? 단백질의 도움이 필요해가지고 나트륨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통로니까 열고 닫힐 수도 있고 항상 열려있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물과 친한 애들 혹은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지 못하는 모든 애들이 이 통과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막 단백질의 도움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알겠나요? 그런 것들 우리는 촉진 확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 단백질을 통한 확산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촉진 확산이라고 하고 우리가 주의 깊게 다룰 것은 나트륨 이온이 이동하는 통로, 그다음 칼륨 이온이 이동하는 통로, 다른 말로 채널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알겠나요? 선생님이 어느 때는 나트륨 이온이라고 하고 어느 때는 나트륨이라고 하는데 이게 생명과학에서 크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왜? 생명과학에서 대부분의 물질은 다 물에 녹아있는 상태예요. 나트륨이 물에 녹아있으려면 나트륨 이온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라고 대부분 얘기하지만 결국 걔가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을 의미한다라고는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알겠나요? 좋아요. 지금 확산과 삼투에 대해서 배웠고 얘 같은 경우에는 ATP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생명체는 어느 때는 농도 기울기에 역행해서 물질을 수송할 필요가 있어요. 알겠나요? 자, 여기 볼게요. 여기가 세포 바깥쪽이고 여기가 안쪽이에요. 자, 농도는 네모 물질을 보면 세포 바깥쪽이 낮고 세포 안쪽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포가 얘가 필요하니까 안쪽에 있는 거 강제로 들어올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는 농도 차가 여기 농도가 여기 낮고 높은데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계속 물을 길어 올리는 것처럼 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ATP를 사용해서 능동적으로 수송해 준다 해가지고 능동수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막 단백질을 이용하는데 대표적으로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있어요. 펌프니까 어때? ATP를 쓰면서 나트륨이 적은 데서 많은 데를 계속 수송해주고 무슨 먼지 들어갔어. 잠깐만. 칼륨 이온도 마찬가지로 낮은 데서 농도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계속 수송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알겠나요? 그다음 특징은 무엇이냐면 특정 막 단백질은 특정 물질만 통과시킵니다. 나트륨 통로는 다른 거 통과 안 시키고 나트륨 이온만 통과시키는 거고 칼륨 통로 같은 경우에도 다른 거 통과시키지 않고 칼륨만 이동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나트륨 칼륨 펌프는 다른 거 이동시키지 않고 나트륨 칼륨만 펌프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자, 얘네들의 차이점은 얘네들은 통로이기 때문에 그냥 열고만 닫히는 거야. 그러니까 열리면은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할 수 있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펌프이기 때문에 농도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계속 물질을 이동시켜준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 여기 밑에 거만 보고 오늘 끝낼 거예요. 자, 우리 통로의 종류가 교과서에서는 구분하지 않고 막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어서 요거를 잠깐 설명해 줄 건데 얘는 가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요. 알겠죠? 그렇지만 요거를 좀 구분하고 있으면 뒤에서 다양한 단백질들이 나오고 설명이 나올 때 헷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채널 통로예요. 그냥 열고 닫힐 수 있는 애들인데 어떤 애들이 있냐면 전압 변화에 의해서 열리는 채널이 있습니다. 어떤 전기적 자극이 딱 오게 되면 열리는 애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 애들을 좀 구체적으로는 전압 의존성 나트륨 채널, 전압 의존성 칼륨 채널이라고도 합니다. 알겠죠? 얘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요. 알겠죠? 근데 어떤 애들은 화학 물질에 의해서 열리는 채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세틸콜린 뒤에서 계속 들을 거예요. 아세틸콜린, 도파민, 그 다음에 엔돌핀, 에피네프린 이런 것이 들어봤어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신경 정보를 즉 이 정보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 보세요. 뉴런을 간단하게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전기적 신호로 쭉 전달이 돼요. 그럼 얘랑 얘는 정보 전달해 줘야 되잖아. 그럴 때 어떻게 해주냐면 뒤에서 다 배울 거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정보가 오면 여기서 화학 물질들을 막 분비를 해줍니다. 그럼 얘가 다시 여기에 결합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럴 때 열리는 채널이 있다는 얘기지. 이런 것들을 화학 물질에 의해서 열리는 채널이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아세틸콜린에 의해서 열리는 가지돌기에 있는 채널이 있습니다. 뒤에서 다 배울 거예요. 그다음에 물리적 자극에 의해서 열린 채널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만히 서 있다가 왼쪽으로 기울여요. 그럼 기울이는 자극에 의해서 채널이 열릴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항상 열려 있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열려 있는 칼륨 채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뒤에서 곧 배우게 될 거예요. 알겠나요? 이거 해야 되는데 다음 시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했어요.